편지할게요. 정영욱. 부끄럼. 우리에게선 큐키한 냄새가 나. 비 내리는 풍경은 좋지만 비가 내리는 것은 싫다는 당신의 말이 내 마음을 적신다. 사랑도 같아. 아무렴. 그 풍경은 좋아. 단지 무차별적으로 내리는 관심과 그 꿉꿉함의 불편함을 느낄 뿐이야. 젖는다, 꿉꿉하다, 우산이 거슬린다, 비 냄새가 싫다. 비가 싫은 이유에 대해 나열하던 그 사람. 마지막 이유를 말하기 전에 조금은 멈칫멈칫하며 어쩐지 나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있잖아, 마지막 이유는 조금 복잡해요. 당신도 알겠지만 혼자 원룸에서 살다 보니 집을 나갈 때 이것저것 많은 신경이 쓰여요. 에어컨은 껐는지, 화장실 불은 껐는지, 돌려놓은 빨래가 있는지, 컴퓨터는 켜놓았는지. 아,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게요. 비가 올 때 창문을 잘 닫아놓았는지. 비가 오면 창문을 꼭 닫아놓고 나가야 하잖아. 베란다 없는 그 좁은 방에 빗물이라도 들이닥치는 날엔 무슨 참사가 벌어질지 뻔히 보이거든요. 나는 그게 싫어요. 창문을 닫는 것이 귀찮단 건 아니고요. 더운 여름 그 좁은 방 한 칸에 이불도 빨래도 책도 옷도 음식도 함께 있다 보니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퀴퀴한 냄새가 난단 말이죠. 창문을 닫고 외출을 하기라도 하는 날엔 그 퀴퀴한 냄새가 방 안을 휘감고 있어요. 당신은 이 꿉꿉함이 느껴져? 나도 당신도 지금 비가 내려. 그래서 필사적으로 내리는 어떤 관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좁은 마음의 창을 꼭꼭 닫고 있지. 맞아. 그래서 우리에겐 숨길 수 없는 퀴퀴한 냄새가 나.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마음 안에 담겨 있는지 몰라도 하루 온종일 닫아놓고 있으니 퀴퀴할 수밖에. 나는 그런 미련한 짓 오늘부로 그만하려는데 당신은? 뭐 어때? 당신이 비라면 난 괜찮아. 문 활짝 열어놓고 반길 수 있어. 당신이 이 좁은 마음이라도 들어와 줄 수 있으려나 몰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이 말이 너무 좋다. 너의 무엇이 좋아서라는 말보다 나는 너에게 어떤 사랑을 줄 것이라는 약속보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나는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고 우리는 어느 점에서 서로가 무엇을 배울 수 있다는 논리정연한 문장 따위 값어치 없어 보이게끔 너에게 말하고 싶다. 같이 가자. 앞에 사막이 있든 살얼음판이 있든 겨울이 가고 봄이 가도 우리 여전히 같이 가자. 꽃이 떨어져도 눈이 쏟아져도 비가 내리고 낙엽이 져도 같이 가자. 다만 세상 몇 바퀴쯤 돌고 돌아 다리가 저릴 즈음 너에게 듣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 나의 같이 가자는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나를 온전히 믿기에 이곳까지 함께 걸어왔다고. 그럼 너에게 하고 싶은 답 하나가 있다. 같이 가자는 말을 지키기 위해 함께 걸어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기 위해 지금껏 함께 걸어온 것이라고. 이제 우리 황혼에 걸터 앉아 서로가 지는 모습을 아름답다 말하며 남은 한 바퀴마저 같이 걸을까? 아니면 우리 조금 느린 걸음으로 이곳을 맴돌까? 아니야. 어차피 세상은 돌잖아. 여기 손잡고 누워 별자리가 되어볼까? 운명. 당신과 처음 만난 계절은 신기하게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었고, 당신을 처음 만난 날씨는 신기하게도 어린 시절 첫사랑을 처음 만났던 날씨와 닮아 있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커피숍은 대학생 시절 내가 일을 했던 커피숍이었고, 긴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질 때 시계바늘은 나의 생일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유치한 일이지만 나는 당신을 처음 보며 이런 것들을 생각했고 이런 것들이 눈에 밟혔다. 당신을 처음 만난 그날을 떠올리면 우리가 원래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은 아닐까 하고 분주하게 상상했구나 생각한다. 계절을 이용해서, 날씨를 이용해서, 장소를 이용해서, 시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나는 우리의 주위를 가득 채우고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 우리가 이어져야 하는 이유를 보물찾기 하듯 마음속으로 요란하게 찾고 있었다. 너무 요란할 때면 마음은 쿵쾅 쿵쾅 거리기도 했다. 이해되는 사람이 있다. 세상 사람들 전부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데 오직 그 사람만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기분. 나는 늘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사랑했고 나를 떠나간 것에 대해 미워하고 살아왔다. 하지만 먼 시간을 지나와서 생각해보니 그것과는 사뭇 다른 마음이었구나. 이 세상에서 그 사람만이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줬으면 하는 나의 욕심 아닌 욕심이었구나. 제 욕심에 못 이겨 나는 당신을 떠나보냈다. 푹 익은 과일이 저 스스로 무게를 못 견뎌 떨어지듯 저 멀리 매달아 놓은 나의 응어리진 마음이 툭 하고 떨어져 저 아래로 굴러간다. 어느 틈에 새싹을 피워서 빳빳하게 자세를 세운 나의 자존심이 바람 제법 차게 불어오는 가을이 되어서야 고개를 푹 숙인다. 시간이 지나면 풀리게 되는 마음이 있고 이해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이유로 어떤 시간으로 인해서 또 먼 시간을 돌고 돌아 이제서야 도착한 그때 그 사람의 사랑으로 인해서. 향초. 향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잖아. 난 그 방향이 어떠한 길을 가리키는 방향이 아니라 향초의 향이 내 방안을 가득 채우는 의미의 방향이라고 생각해. 맞아. 그래서 당신에게 있어 나의 인생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길 원해. 은은하게, 당신에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온도와 향으로 방안을 가득 채울 거야. 언젠가 당신의 코가 나의 향에 익숙해질 때쯤엔 당신의 허한 바람이 나에게 불겠지. 그것도 괜찮아. 향초는 그 불이 꺼질 때 가장 좋은 향이 나잖아. 타는 심지가 꺼지면서 내뱉는 그 향기가 나를 다시 한번 봐달라는 것처럼 강하잖아. 당신이 나의 사랑을 꺼버리려고 할 때는 나의 모든 것으로 당신을 붙잡을 거야. 단순히 은은하기만 한 향초는 싫어. 내게 가진 심지가 없다면 기필코 나를 태워서라도 당신을 비추는 것이 되고 싶어. 잊는다는 거. 감정이 사라졌어도 기억은 우리의 머릿속 어딘가에 꼭 있습니다. 언젠가 작은 서랍에 숨겨져 있던 옛 연인과의 오래된 커플링처럼 형태는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감정은 전부 없어져 버린 그렇게 찬란했었고 이제는 빛바랜 것들 말입니다. 오랜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아름다운. 나는 그런 빛바랜 것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잃어버리진 않았지만 잊어버린 것들이 참 많다고. 아니, 그것보단 잃어버리지도 잊지도 않은 것들을 참 많이 잊어버렸다고. 커플링을 맞추던 때를 떠올려 봅니다. 가벼운 주머니 사정에 꼬깃꼬깃 모아두었던 돈을 털어 반지를 맞추었던 때를, 손가락의 치수를 정확히 몰라 휴지로 만든 반지를 채워주겠다는 장난을 건네며
치수를 가늠해 보았을 때를, 반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이것저것 알아보았던 때를, 또 그것을 손가락에 끼워주었던 감동적인 순간을, 그 짧은 시간마다의 설렘을, 기대를, 행복함을 전부 잊어버리고 산지 오래지만 웬일인지 기억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걸 보면 잊는다는 거, 생각보다 복잡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잊어버릴 순 없지만 잊어버린 기억을 하나씩 담아두며 살아갑니다. 단맛이 쏙 빠져버린 껌을 질겅질겅 씹는 것처럼 질겅질겅 꼭 그렇게 곱씹다 보면 그때의 감정은 단물처럼 쏙 빠져있고 그 껍데기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서랍 속에 숨어있던 옛 연인과의 커플링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다는 것 자체가 정말 슬픈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합니다. 그 덕에 지금 감정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기억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다고. 이제는 빛바랜 커플링처럼 감정은 없는 기억만 무던히 쌓이는 것이 아닌 지금 내 곁에서 생생하게 느껴져 만질 수 있을 것만 같은 곱씹을 때마다 단물이 진하게 느껴지는 그런 살아있는 기억을 만들고 또 쌓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슬픈 일이지만 어쩌면 잊는다는 거, 신이 내린 축복일 수도 있겠습니다. 변화한다는 것. 오늘은 힘주고 닦느라 뭉개져 버린 칫솔이 보기 싫어서 새 것으로 갈아치웠다. 다 쓴 치약 껍데기를 버리고 새 것으로 대체했다. 이제는 지속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 끼우는 것. 어떻게 말하면 변화라는 것이나 새 단장을 하는 것. 그것을 행하는 주체의 삶에선 늘 있던 일처럼 겪어왔던 것. 하지만 소모품에게는 생애 단 한 번 경험해 볼 수도 있는 것. 그러기에 피해자의 마음은 자신이 쓰레기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참 웃기기도 했다. 나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한낱 소모품에 불과했다니 말이다. 우리의 관계는 계절이 변하면서 한 학급의 반을 옮기듯 자연스럽게 떨어져 사는 일이 많았고 그만큼 사이가 멀어져 갔다. 나에게는 내어줄 마음이 바닥을 보이는 과정이었고 그 사람은 없는 마음을 쥐어짜내는 과정이었겠지. 저기 버려진 치약처럼 말이다. 집에 들어와 이를 닦는 내내 눈물이 렌즈를 비집고 나와 흘러내렸다. 나는 이별 후에 지금껏 우리의 관계가 한순간 변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변한다는 것은 단번에 변하는 것이 하나 없었다. 한순간 변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말이다. 따뜻한 날의 푸른 잎은 점점 갈색의 색이 짙어지다가 빨갛게 색을 입기도 하고 우수수 떨어지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 돌아보았을 땐 어느새 푸른 잎은 없어지고 단풍이 들어있었지만 그 사이엔 점점 붉게 변하는 과정이 있던 것이다. 내 손에 쥐어든 칫솔도 그것에 묻은 치약도 같았다. 단번에 변하는 것 하나 없다. 점점 시들어가거나 혹은 메말라가거나 소모되는 과정이 있었다. 그 사실을 무척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의 마음은 늘 다르게 다가오는지 멀어지거나 바닥을 보인다거나 쥐어짠다거나 하는 과정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마 내가 버려지기나 하겠어 생각했던 것이다. 설마 변하기야 하겠어. 나를 매정하게 버릴 사람은 아니었기에, 나를 소모품으로 생각할 사람은 절대 아니었기에, 내가 깨우치기 전까지
나는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럴 사람 전혀 아니고 나 또한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그러다 저기 쓰레기통에 버려진 치약과 칫솔처럼 퉁 하고 벌어졌을 때에 나는 우리가 변했다고, 이제는 내가 단지 소모품이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어떤 순간 때문에 변한 것이라고, 어떤 이유 때문에, 사정 때문에, 그리고 감정 때문에 한순간 버려진 것이라고. 미련한 사람처럼 말이야. 계절이 수없이 변했더라도 푸른 잎과 빨간 잎만이 기억되는 것처럼, 단절된 신호들처럼 툭툭 끊겨져 사랑했었고, 어떤 일이 있어서 이별했다 정도의 농축된 과정으로 어쩌면 그랬다. 처음도, 그 과정도 나는 소모품이었지만 사랑할 땐 지독히도 모르고 사랑했지. 모든 과정이 이별이었는데, 이별이었고 이별로 향하고 있었는데 바보처럼 나만 모르고 말이야. 담백한 이별. 우리의 이별의 맛은 닭가슴살 같이 담백했다. 소금기 하나 없이. 나는 도저히 헤어지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어 병신같이 그 사람 입에서 우리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도록 했다. 먼저 이 사랑의 끝에 대해 화두를 던진 그 사람의 딱딱한 말투에 굳이 긴 문장으로 느려뜨려 답을 하지 않았다. 마음은 어지간히 아팠다. 마음의 불이 완전히 꺼지기 직전 동정이라는 작은 불씨가 나의 새벽을 괴롭혔다. 허나 아픈 마음 내다보이면 꺼져가는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는 것 같아 숨기고 숨겼다. 자신 없는 사랑을 가지고 가기엔 무서웠다. 다짐한다. 어떠한 사람의 마음을 머물게 하기 전엔 이 무서움을 간직하자고. 자신 없는 만남은 시작하지 말자고.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오랜 시간 이별을 준비한 탓이다. 나는 담백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퍽퍽한 이별이었다. 나의 눈물이 우리의 이별에 떨어져 조금이라도 스며들었다면 그 사람 목구멍에도 쉽게 넘어갔을 이별이었을까. 목구멍 중간에 막힌 이별이라는 묵직한 덩어리 때문에 말라 비틀어진 쉰 목소리로 안녕이라 말하는 그 사람의 말투가 눈에 선했다. 미안하지만 대체로 이런 이별에 만족한다. 어차피 동정 따위 없애버려야 할 이별이었기에, 짜지 않은 이별을 해야 했기에.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이 고장나서 새 핸드폰을 장만하고 메신저를 다시 깔았습니다. 추천 친구에 당신이 있더군요. 당신의 메신저에는 새로운 친구로 내가 나왔겠죠. 그것을 보고 몇 시간을 헤매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연락처를 지운 지 오래입니다만 당신이 나왔다는 것은 아직 내 연락처를 지우지 않은 탓이겠지요. 지우지 못할 기억인가요? 지우지 못할 사람인가요? 지울 필요조차 없을 기억인가요? 너무 작아 지울 생각조차 없을 사람인가요? 우리의 대화가 너무도 아까워 지우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끝까지 착한 사람인 척하는 건가요? 나는 당신을 삭제했지만 당신을 삭제하지 못했고, 당신은 나를 삭제하지 않았지만 나를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당신과는 상관없이 당신이 생각납니다. 부디 이번을 마지막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결로 현상.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우리 집 벽지에 곰팡이가 피는 이유 말이다. 유독 내가 살았던 곳마다 벽지 안에서부터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고, 이사를 갈 때쯤엔 그 곰팡이가 밖으로 나와서 나 여기 있어요
생색내는 꼴이었다. 그래서 살던 집을 떠날 때마다 주인집에게 핀잔을 듣기 일쑤였다. 왠지 모르게 내가 살던 곳마다 스산한 곰팡이가 피는 것이 이쯤 되면 나는 어떤 애군을 옮기고 다니는 들쥐가 아닐까 싶었다. 곰팡이는 습기가 많은 곳에 생긴다던데 어쩌면 눈물이 많아서일지도 모르지 따위의 신빙성 없는 생각들과 함께 말이다. 참 피곤한 집착이지만 나에게는 깊이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꼭 이사를 해야만 하는 강박관념 같은 것이 있었다. 누구는 머리를 짧게 자르기도 하고 누구는 사진을 지우는 식으로 슬픔을 떨쳐내려고 하지만 나는 사랑을 참 많이도 나눴던 방 안 구석구석을 도저히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래서 사는 곳을 옮겨야만 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이삿짐을 꾸리면서 챙기는 물건보다 버리는 물건이 많았다. 어쩌면 짐을 꾸린다는 것이 누군가는 물건을 챙기는 행위에 가깝게 생각되겠지만 나에게는 그와 반대로 어떤 것을 버리는 행위에 가까운 것이었다. 습관처럼 배어있는 어떤 사람과의 기억을 버리려는 부질없는 행위였다. 새로 이사를 가게 된 곳의 주인 아주머니는 방을 보여주며 이것저것 말을 꺼냈다. 이 방은 통풍이 잘 안 되는 곳이라 여름엔 습기가 많다고. 또 통풍이 안 되는 만큼 그늘진 곳이어서 에어컨 제습을 틀어놓으면 전기료는 적게 나오고 시원할 것이라고. 또 방이 작아서 겨울엔 난방을 좀만 틀어도 따뜻할 거라고. 그러니 너무 세게 틀진 말라고 말이다. 여름에는 습기가 많으니 당연한 일이고 겨울에는 난방을 너무 심하게 틀어놓으면 결로 현상 때문에 곰팡이가 금방 필 거라고 말이다. 결로 현상, 오늘에서야 처음 알았다. 겨울에 방이 너무 따뜻하면 곰팡이가 핀다는 것. 아주머니께 그 이유에 대해 물었더니 에어컨이 없던 시절에는 여름이 되어야 곰팡이가 생겼는데 이젠 오히려 겨울에 곰팡이가 더 많이 생긴다더라. 난방을 세게 트는 세입자들 때문에 말이다. 아,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 너무도 무지했나 싶었다. 여름처럼 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거세게 튼 차 유리에 습기가 차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겨울에 찬 공기 때문에 벽 또한 온도가 낮아지면 벽에 비해 따뜻한 방의 온기로 인해 습기가 죄다 벽으로 몰리는 것이다. 이 당연한 사실을 모르고 살았나 싶었다. 밖은 추운데 안이 따뜻하면 습기가 찰 것이고 그로 인해 곰팡이가 생긴다는 사실 말이다. 어쩜 곰팡이가 핀 벽지가 따뜻하기를 바라며 매일같이 마음을 태우려는 내 꼴과도 같았다. 딱딱한 시멘트 벽면처럼 차가워진 살갗을 녹이려고 안에서부터 끊임없이 난방을 튼 것이다. 사랑, 사랑, 그리고 또 사랑. 그렇게 마음에 많은 온기를 퍼부었지만 이미 냉랭해진 관계는 나의 눈에 습기가 차게 했고 매일 밤 화장을 지우지 못한 채 우는 꼴이 꼭 곰팡이가 핀 벽지와 같았다. 아니, 어쩌면 안에서부터 곰팡이가 듬성듬성 생기곤 그것이 얼룩져서 눈에까지 새까만 곰팡이가 피었나 보다. 나 여기 있어요 생색을 냈나 보다. 저번에 살던 빌라의 이름은 다이망빌이었다. 방을 자주 구하며 느낀 것이 있다면 내가 이사를 간 곳의 명칭은 늘 희망찼다는 것이다. 다이망빌 또는 사랑채 맨션, 행복 원룸. 어쩌면 그 이름을 따라 나에게도 많은 희망이 따라 붙기를 바랬다. 꼭 결혼해서 이사를 간다는 희망이나 우는 일이 적어서 벽지에 곰팡이가 적게 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 말이다. 어쩌면 그런 희망 때문에 내가 많이 울었나 싶기도 하다. 희망이거나 사랑이라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참 많이도 말이다. 그래서 곰팡이가 많이도 피었나 싶은 생각, 다 부질없지만 신분 따라 사는 곳이 달라진다는 말처럼 사는 곳의 이름에 따라 내 삶도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부질없는 희망이었다. 그래서인지 이번 집을 선택한 것에 꽤 만족했다. 문영 빌라, 그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이름, 꼭 이곳에는 곰팡이가 피지 않을 것만 같았다. 저기 저 벽지에도 내 얼굴에도 꼭 그럴 것만 같았다. 백색 소음. 그 사람 백색 소음을 좋아하나 봐요. 풀벌레 소리가 좋아서 자주 밖으로 나가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비가 올 때는 창문을 열어놓고 빗소리를 즐긴다고 했고요. 바다에 가면 의자에 앉아 몇십 분 파도 소리를 듣는다고 했거든요. 며칠 전에는 인터넷을 샅샅이 검색해서 이런저런 소리들을 모았어요. 그 사람에게 주면 좋아할까 봐요. 하지만 결국 보내지 못하고 그냥 저장만 해놨지 뭐예요. 혹시 소음이라서 그 사람 귀에 부담이 가진 않을까 좀 알아봤거든요. 그 와중에 내가 너무 초라해졌어요. 백색 소음이란 거 있잖아요. 걔 참 슬픈 소음이에요. 사실 굉장히 넓은 폭의 소리가 요동치고 있는데 일정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그렇게 일상에서 쉽게 익숙해진다고. 그래서 그 소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나 그만하려고요. 그만해야 하는 거 맞겠죠? 내가 아무리 나 한번 봐달라고 발버둥 쳐봐도 그 사람에겐 그냥 어느 일정한 몸짓에 지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 사람은 언제나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슬퍼요. 나 그저 백색 소음이면 어떡해요? 누군가에게 단 한 번쯤은 우린 누구나 아픔을 가지고 살아. 대부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 깊이 나만 유독 아프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본인이 크게 상처받아 보면 깨달아. 내가 전에 무심코 했던 일들도 누군가에겐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하나같이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나쁜 놈, 나쁜 년 해봤자 피차 똑같이 나쁜 놈, 나쁜 년들이야.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나쁜 사람이 되는 법이니까. 그래, 사실 내가 아픈 이유는 그거야. 나에게 그렇게 못되게 했던 내가 지금 누군가에겐 그렇게 착한 사람일 거란 말이잖아. 트라우마. 그네 타는 모습이나 사진을 보면 왜 그렇게 슬픈지 몰라요. 그녀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슬프지 않을 장면을 나만 슬프게 느끼는 거요. 그게 무슨 증후군이죠? 아니다. 트라우마에 더 가깝겠죠. 그 사람이 나를 떠나기 전날 데이트를 마치고 우리 집 근처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요. 생각나는 대화가 있다면 당신은 참 둥글둥글한 사람 같아. 그거 알아? 둥글둥글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때에는 날카롭게 변한다는 거. 사람들은 이런 내 모습을 무서워하던데. 같은 이야기들이요. 맞아요. 칼 같았어요. 그 사람은 떠나갈 때 우리라는 관계를 단번에 참수시키고 돌아섰어요. 잔인한 말이지만 참수당한 사람의 떨어진 머리는 3초 정도 눈을 뜰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이 떠난 이후로 날 그리워하던,
보고 싶어 하던 참수된 우리라는 관계의 기억은 3초가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참 쌀쌀맞은 사람으로 기억해요. 그 후로 그네를 보면 그렇게 슬퍼요. 그네를 타고 노는 아이들의 모습도, 그 아이의 등을 밀어주는 부모도, 그네를 타고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커플도 언젠가 이별을 맞이할 거라는 그런 트라우마 말이죠. 그래서 다들 사랑이 겁이 난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이러한 하나하나의 기억들이 우리의 머리에 박혔다는 거죠. 나이를 하나둘 먹고 경험이 쌓이고 많은 추억이 겹치면서 사랑이 무서워지는 이유는 온 세상이 트라우마 투성이라는 거죠. 아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면 너무 정없어 보이잖아. 조금은 더 아름답게 말할게요. 우리는 온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흰색 운동화. 며칠 전부터였어요. 다시 일어나기로 맘먹은 거. 이제 그만 우울해서 나오려고 했죠. 그래서 그동안 산발이 된 머리를 자르고 손톱을 깎고 운동기구 앞에 앉아보기도 하고 대청소도 했어요. 아, 그동안 밀린 빨래도 했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신발 빨래를 하던 중에 작년 이맘때쯤 산 운동화가 참 나와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커플 운동화로 산 흰색 운동화였어요. 그 운동화 말이에요. 1년 동안 안 빨고 신었거든요. 빨래를 하는데 아무리 문질러도 갖가지 노력을 해봐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구석에 몇 개 있더라고요. 불려도 소용없어요. 구겨진 주름에 때가 베어서 완전히 물들어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거겠죠? 한낱 운동화의 때도 1년간 함께한 시간만큼 지워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 마음이라고 다를까 싶어 사람 마음이라고 얼룩 하나 없길 바라는 게 맞는가 싶어 사람 마음이라고. 나 자신을 위한 사랑. 나는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은 아니어도 필요한 사람이길 바랬다. 모든 관심과 집중은 아닐지라도 흘러가는 일상 속 당신을 잠시 멈추게 할 예쁜 것이기를 바랬다. 참 바보 같고 어리석었지. 어차피 당신은 모른다. 사소한 것을 바라는 나의 마음까지 사소한 것은 아니라는 것. 나 또한 무지했다. 사소한 것을 바랬다고 아픔까지 사소한 것은 아니라는 것. 바라는 게 많으면 불편하다고 하지만 바라는 게 적으면 아쉬움이 길다. 나는 이제 차라리 불편한 사랑을 택하고 싶어. 그 사랑은 나 자신을 위해 많이 바라며 사랑하고 싶어.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은 아름답지만 나 자신을 위한 사랑은 행복하니까. 해바라기 식당. 집 근처에는 왼편에 으뜸 마트를 끼고 우측 골목으로 쭉 가면 간판이 거의 지워졌다 싶은 동네 식당이 하나 있다. 그 식당은 아침과 낮에는 허름하기만 한데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이면 조용한 골목길을 비춰주는 등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식당이다. 어두울 때 비로소 빛나는 것이다. 요즘 가게들은 밤이 되면 전부 반짝반짝이는 네온이 눈을 어지럽히는데 이 식당은 타들어가고 있는 필라멘트의 빛이 전부이다. 네온은 빛나는 것이 아니라 티를 내는 것이라 생각했다. 전구의 빛이 유리문 안으로부터 나와 유리문 밖으로 삐져나오면서 아침밥 합니다 라는 스티커 문구가 아스팔트 위에 도장처럼 찍힌다. 식당 주변만큼은 밤에도 아침의 그림자가 지는 것이다.
골뱅이 무침, 그리고 김치전, 부추전, 파전, 번데기탕. 그 식당엔 우리 엄마보다 20살은 더 많아 보이시는 할머니가 계셨다. 나는 메뉴를 고르다가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할머니, 여기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그거랑 막걸리 먹으려고요. 막걸리에는 파전이 좋지요. 그럼 파전 2장이랑 막걸리 주세요. 여긴 몇 년 되셨어요? 기억은 안 나요. 찾아와 주시니까 계속하는 거지 뭐. 그게 중헌가? 파전과 막걸리는 특별한 것이 전혀 없었다. 그것보다는 주방에서 나는 음식 냄새가 무척이나 특별했다. 연기는 현대식 가게처럼 잘 빠져나가지 않아 연기에 배어있는 음식 냄새가 내 파카에 전부 흡수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이런 연기는 따뜻함을 담고 있을 것만 같았다. 집으로 가기 위해선 5분 정도 걸어야 하는데 그동안 참 따뜻하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말이다. 10몇 분이 지난 후엔 할머니가 번데기탕을 했다면서 가져다 주었다. 주방에서 나는 음식 냄새가 특별했던 이유였다. 할머니, 저 이거 안 시켰어요. 겨우 파전 2개에 술 마시면 속 배려요. 아,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할머니, 힘들진 않아요? 힘들지. 그래도 자주 찾아와 주니까. 그게 뭐 중헌가? 재개발인가 뭔가 시작한다는데 그럼 나도 편하게 쉬겠지 뭐. 먼 놈의 새끼들은 여기를 그렇게 바꾸려고 그렇게 난리통이여. 아직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다고 고래고래 말을 해도 재개발을 해야 쓰겄다는 것 아니여.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직도. 더 깔끔해지잖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좋게는 개뿔. 여기는 이제 끝났어요. 재개발하면 여기 그 무엇인가 벽지도 바꿔야 하고 전부 다 바뀔 것인디 뭐하러 언놈이 찾아온다니. 여기는 그 때문에 오는 거 아니야. 여기는 여기만의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인디. 할머니의 대화는 적당한 술안주로 섞여 들어갔다. 식당에는 안주거리가 참으로 많기도 했다. 잘 먹고 갑니다. 식당에서 나와서는 집으로 향하기 전에 외벽에 손을 대보았다. 가야지 하면서 이사 갈 때가 다 되어야 와본 식당에게 인사를 건네본다. 이렇게 차갑기만 한데 왜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찾아와 준다는 것은 할머니의 말대로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될 만큼 중요한 것이다. 찾아와 준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지킬 것이 생긴다는 것, 굳이 변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 변하려고 하지 않아야만 하는 것, 있는 그대로가 참 좋아지는 것. 그 식당은 나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은 허름함의 은은함, 소박한 불빛, 나와 참 닮았지만 나는 내가 참 부럽게만 느껴진다. 소소하게나마 너를 알아주는 이 있어 나는 내가 참 부럽다. 온 마음으로 지켜주는 이 있어 나는 내가 참 부럽다. 너의 살은 이렇게나 차가운데 나는 너에게 안기고만 싶구나. 너의 삶은 이제 곧 문 닫겠지만 그래도 나는 너처럼 살아가고 싶구나. 색깔의 본질. 과학 선생님은 하늘이 어떻게 하늘색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을 했고 교실에 있는 그 누구도 선뜻 답을 내놓지 못했다. 선생님은 색의 본질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색은 단지 빛을 반사하는 성질에 의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라고 했다. 정말로 하늘이 푸른색이 아니라 푸른 빛을 반사해서 푸른색으로 보여지는 것뿐이라고 말이다.
원래 모든 사물은 무채색으로 색이 없는 상태라고. 나는 배운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탓에 집에 도착해선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과학 선생님이 그러는데 사물은 원래 색이 없지만 그 색의 빛을 반사해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라더라. 그럼 엄마 살은 살구색 빛을 반사하는 거야? 엄마 살에 색이 없다니 그럴 리 없어. 저 하늘에도 색이 없다니 그럴 리 없어. 그 말에 엄마는 선생님의 말씀이 맞다고 했다. 빛이 반사되면서 그 색처럼 보여지는 것뿐이라고. 나는 또 물었다. 색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있어야 그 색으로 보이는 거 아니냐고 말이다. 예로 들어 엄마의 살이 살색을 품고 있어야 내 눈에도 살색으로 보일 것이고 하늘은 하늘색을 품고 있어야 하늘색으로 보일 것이라고 말이다. 엄마는 이에 웃으며 이야기했다. 얘야, 세상 모든 것은 품는 것과는 반대로 보여지려고 하는 거란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려고만 한다고 말이다. 나는 그 말이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겉으론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린 마음으로 생각했다. 분명히 색을 품고 있을 것이라고. 엄마의 살은 살구색을, 저 높은 하늘은 하늘색을 품고 있는 것이라고. 아,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마음으로 이해하는 날이 오다니. 시간이 무척이나 흘러선 그때의 말을, 색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한 적이 있다. 이제야 알겠더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보여지는 것의 뜻.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것. 또는 무척이나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정의를 내려주는 것. 모든 사물은 무채색이 분명하겠지만 어떠한 특정의 빛을 반사하여 그렇게 보인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 엄마의 살도 저 높아 보이는 하늘도 결국 다 그런 색을 띠고 있다고 말이다. 색의 본질처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증거도 근거도 없지만 세상 모든 것은 품은 것과 반대로 보여지려고만 하는 성질이라는 어머니의 말이 나에게도 와 닿게 되었다. 삶은 대체로 내가 품고 있는 것에 반대로 보여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예로 들면 슬픈 마음이나 행복한 마음 같은 것들. 내가 품고 있는 마음과는 반대의 마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무수한 날들이 떠올랐다. 어쩌면 나도 세상의 이치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했고, 행복해 보인다는 말, 슬퍼 보인다는 말, 어쩌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겠구나 했다. 물론 삶이 품은 것 그대로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린 내가 하늘이 정말 하늘색을 품고 있을 거라 믿었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꼭 그렇게 행동했더라 생각했다. 행복해 보이려고 안간힘 썼던 날들을 뒤돌아보면 행복하지 못했던 적이 묻어냈고 또 외롭고 슬퍼 보이고 싶은 때에는 대체로 슬픔을 품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나는 생각했다. 사물은 원래 무채색이라고 했던 과학 선생님의 말처럼 어쩌면 세상은 전부 무채색의 마음일 것이라고. 품고 있는 슬픔과는 다르게 행복한 척하는 사람도 혼자임에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외로운 척하는 사람도 전부 슬퍼 보이는 이유 때문이다. 이제야 그 뜻을 깊이 이해했다. 전부 무채색이라는 말, 채도 없는 삶을 이어가는 것이구나 하고 그 중에 어떤 품지 못하는 마음을 무던히도 내비치고 있는 것이었다. 서로가 상반됨에 수렴하는 마음끼리 품고 반사되고를 반복하는 것이다. 1인분의 마음.
고작 1인분의 마음. 음식점에 들려 메뉴판을 보고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려다 보니 주문은 2인분부터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특히나 고깃집 같이 한 명의 손님보다 2명 이상의 손님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기본 메뉴부터 2인분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생각했다. 내가 메뉴판을 보고도 사랑을 떠올리는 것을 보면 이번에도 어김없이 외로운 겨울이 오긴 오나 보다. 매번 허기진 마음을 채울 따뜻한 것이 그리워 안으로 들어가 보지만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고작 1인분의 마음이었다. 나에겐 고작 한 명을 사랑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 또는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뿐이었다. 사랑이라는 메뉴 밑에는 늘 적혀 있는 문구가 있었다. 2인분부터 주문이 가능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라는 정의의 2명 이상이 함께하는 감정이었고 덕에 고작 1인분 정도의 마음으로는 그것을 맛볼 기회가 오지 못했다. 사랑은 동시에 나와 당신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었기에 그래야 폭식 하나 없어 더부룩하지 않은 사랑을 할 수 있었기에 고작 1인분의 마음에게 사랑을 대접하기엔 너무 많은 감정 낭비가 있을 것을 알기에. 정리해야만 하는 사연. 책상 정리, 방 정리를 할 때도 이건 버리고 저건 언제 쓰일 것이며 공간을 얼만큼 차지하고 이 물건은 여기엔 어울리지 않고 고민할 것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사람 관계라고 정리하기 쉬울 리가 있나요? 어디 세상에 휙 하고 정리할 수 있는 관계가 있을까요? 힘들지만 소중하고 아쉬운 만큼 고이 정리하고 간직해야 할 그런 관계가 있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슬픈 사연들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죠. 억지로 정리해야만 하는 그런 슬픈 사연 말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